우리들의 애도 방식. 회원은 모두 17이다. 하지만 단체 카톡에 있는 회원은 18. 모두 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닉네임은 화원 이름이다. 천사는 탈회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회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속할 것 같지는 않았다. 회원만 공유해야 하는 정보가 수시로 올라오는 대화방이다.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입장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오랫동안 함께했던 회원이라 물어봐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비를 안 낼 거라면 카톡에서도 나가달라는 말이다. 방장인 나는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다.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던 그녀는 정말 명랑하고 모임에도 열심히 나왔었다. 지난번 모임에는 모임 시간이 다 되어 어서들 오라는 내 문자에 그녀는 뽀글뽀글 파마머리 아줌마가 뛰어가는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보내더니 그림과 같이 발에서 먼지 나도록 뛰어왔노라고 숨을 헐떡거렸다. 훤칠한 키와 굵은 웨이브를 한 긴 머리칼 위에는 서부 영화 주인공이 말을 타고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모자가 얹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까지 거기 그대로 있었다. 일행의 대부분은 서둘러 일을 끝내고 온 모습이었지만 나풀거리는 소매는 일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먼저 나게 하는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일행 중 단연 돋보였고 식당 내 손님들의 시선을 모으고도 남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회원과 함께 온 맞은편의 아이를 보며 이상하리만치 말을 많이 했다. 어머 예뻐라, 얘가 사장님 아들이에요? 정말 예뻐요. 청주에 유명한 오믈렛이 있는데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지 울 신랑이랑 거기 종종 가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20박스는 사올 거예요. 거기 간다고 하면 내 친구들이 다 자기들 것도 사오라고 난리거든요. 얘도 잘 먹겠네요.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싶다.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러자 노랫말에 후렴구처럼 모두 한마디씩 외쳤다. 우리 것도 사다 주세요. 나도 한 상자, 나는 두 상자. 그렇게 언제 갈지 모른다는 그녀에게 다들 주문하고 나자 나도 슬쩍 한 상자 사달라고 했다. 그 싸고 맛있다는 오믈렛은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흔쾌히 그러겠다고 메모하던 그녀는 사오게 되면 단톡방에 알릴 테니 다음 날까지는 꼭 가져가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따로 보관할 데는 없고 꽃 냉장고에 넣어둘 건데 냉장고를 마냥 차지하고 있으면 신랑한테 야단 맞으니 빨리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회원 다수의 프로필 사진이 꽃인 데 비해 유일하게 음식 사진이 있는 회원이었다. 동갑인 옆자리 회원에게 천사 나이는 우리보다 2살쯤 아래니까 애가 있으면 대학은 다니겠지 하자. 결혼하면서 아마 애는 낳지 않기로 한 것 같던데. 근데 강아지는 참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 같더라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며 부러워했다. 틈틈이 전국의 맛집을 자주 찾아다닌다는 그녀는 가게에 있는 시간보다 헬스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며 나이 들수록 운동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단단하고 균형 잡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온 자신감은 나를 살짝 위축시켰다. 모처럼 직원이 자리를 비워서 가게를 봤는데 스킨을 팔고 보니 2배 넘는 가격으로 팔았다며 깔깔거리던 그 얼굴엔 그늘 한 점 없어 보였다. 손님들의 평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요즘 나 같으면 걱정이었을 일에 손님도 웃으며 사갔다는 그녀를 보며 한마디 했다. 재미난 얘기해 줄게요. 좌우지간 이쁘고 봐야 해요. 이쁘면 진짜 무죄예요. 옛날에 외국에서 마녀 사냥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누명 씌우고 죽여서 가문 재산 뺏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명 써서 죽기 직전에 무죄 판결받은 여자가 있었는데요. 원로들이 살려주는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요? 너무 이쁘다나 뭐라나. 신의 작품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였다네요. 글쎄. 재미삼아 내가 한 얘기에 회원들이 모두 깔깔거렸다. 그녀가 뭘 해도 묵묵히 일만 하는 그의 남편을 두고 선녀와 나무꾼이라느니 전생에 2번은 나라를 구했을 거라느니. 부러움에 약간의 시기심을 얹어 우리는 대놓고 눈을 흘겼다. 그랬던 그녀가 심장마비로 가다니. 먼저 회원들에게 알리고 협회에도 알렸다. 3일장 중 회원들의 조문 시간은 둘째 날 밤 9시로 정해졌다. 카톡 단체 대화방에 쉴 새 없이 댓글이 올라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꾸 올라오는 댓글을 나도 복사해서 붙여 넣었다. 가게를 닫고 장례식장으로 갔다. 빈소 앞 모니터에는 그녀가 활짝 웃고 있었다. 전에 보았던 모자와 비슷하게 생긴 감색 모자였고 그 아래 역시 풍성하고 우아한 웨이브를 가진 머리칼이 어깨를 덮고 있었다.
사진 찍은 배경이 꽃밭이었지만 그녀 역시 꽃처럼 보였다. 빈손은 다소 소란스러웠다.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다. 회원들이 도착할 때마다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밥과 술을 마시며 오래오래 눌러앉아 그간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앞사람과 건배하다 눈총을 맞기도 하며 2시간 반이 지나도록 우리는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일반 조문객이 다 가기를 기다렸다. 이따금 상주인 그녀의 남편만 이쪽을 내다보았는데 유난히 하얀 피부를 가진 그는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다른 유족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쪽을 내다보다가 우리 중 누군가 잔을 들어 보이면 다가와서 한 잔씩 받아 마셨다. 조경학이나 원예학, 농학, 화훼학을 전공한 학교 동기나 선후배들이 많았다. 연말 총회만큼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은 다른 지부 회원과 인사를 하거나 서로 소개하는가 하면 자잘한 업계 정보와 자꾸만 침체되어가는 시장 경기를 걱정했다. 간혹 웃고 떠들다가 다른 회원의 지적에 머쓱해하기도 하는 사이 밤이 깊어갔다. 상조회사 직원은 이미 퇴근했고 멀리 떨어져 앉은 다른 조문객도 모두 돌아갔다. 자, 시작합시다. 이제 우리만 남았네요. 몇 명은 복도에 있는 화환에서 싱싱한 꽃만목을 따오세요. 관장식을 할 시간이었다. 나이 지긋한 회원이 말하자마자 10여 명이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일찍 조문하고 간 사람들을 빼고도 각 지부에서 온 30여 명의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었다. 빈소 앞 모니터 앞을 지날 때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선녀와 나무꾼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천사는 근무하던 은행 앞 꽃집에서 매일 꽃 구경하다가 꽃집 총각과 눈이 맞았다는. 복도로 나간 나도 줄지어 서 있는 화환에서 싱싱한 꽃을 골라 목을 꺾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꽃이 싱싱한 것을 알 수 있다. 꽃잎 끝이 말리지 않고 윤이 나야 한다. 물이 잘 오른 꽃은 똑똑 소리 내며 부러졌고 그렇지 않은 것은 휘어지다가 겨우 부러졌다. 목 부러진 꽃들이 음식 나르는 네모난 쟁반에 수북이 쌓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쑤시개다. 녹말로 만든 초록 이쑤시개는 많았지만 나무로 만든 것이 필요했다. 마른 나무는 젖은 플로랄폼이나 스티로폼에서도 제 몸을 불리거나 틈을 메워 자신을 지지한다. 자정이 다 된 이 시간에 어디서 나무로 된 이쑤시개를 사올까 싶었지만 회원 누군가 자신의 자동차로 달려가 가져왔다. 식탁 몇 개를 한쪽으로 치우고 가운데에 관을 놓았다. 그것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모두 모였다. 관 위에 면사포 같은 하얀 관보를 씌우고 그 위에 스티로폼 한 장을 올렸다. 미리 관 크기에 맞게 자른 것이다. 꽃에 이쑤시개를 꽂고 그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씩 그 위에 꽂혔다. 열병하는 군인처럼 오와 열이 맞는지 확인하며 천사가 누우면 얼굴쯤 되는 곳에 작은 플로랄폼을 얹어 고정시켰다. 향기 진한 핑크빛 꽃이 천사의 얼굴처럼 예쁘고 화사하게 꽂은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예쁜 관장식이었다. 너무 예쁘다. 눈이 부셔. 천사가 좋아하겠다. 흐뭇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남은 꽃은 꽃받침에서 꽃잎만 떼어내 쟁반에 담았다. 갓 지은 쌀밥 같았다. 고슬고슬한 이 꽃밥 위로 그녀가 지나갈 것이다. 하늘나라로. 아날로그 손목시계 바늘이 10일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감사하다며 인사하는 상주 옆에 상복. 입은 아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어이구, 애 좀 낳고 살지. 하고 작게 혀차는 말을 하자 회원 하나가 그랬다. 그러게요. 유족이 너무 단출하니까 더 슬프네요. 협회에 보고할 천사 플라워 탈회 서류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미 그 일이 있고 벌써 2달이나 지났다.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도 되는 서류였지만 어쩐지 직접 가야 할 것 같았다. 무슨 말부터 할까? 뭐라고 해야 하나? 사실 그를 잘 알지는 못한다. 그에게 뭔 말을 해야 할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얼마나 힘이 드셨냐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느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그 흔한 말 중 뭔 말을 먼저 할지 고민스러웠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정중하게 인사부터 하기로 하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가자마자 앳된 여자 목소리가 수화기를 건너왔다. 사장님 계시냐는 말에 그녀는 사장님은 농장에 가셔서 안 계시고 자신은 직원이라고 했다. 지금 손님이 있어서 통화를 오래 할 수 없다는 그녀에게 내일이 협회비 마감이라고 사장님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했다.
하룻밤 사이에 유명을 달리한 사모님 존재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는 듯 통통 튀는 명랑한 목소리의 직원에게 협회비를 내든가 아니면 탈회서를 쓰고 단톡방에서도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잠시 후 협회를 탈퇴하고 단톡에서도 나가겠다는 문자가 왔다. 나중에 탈회 확인서를 가지러 매장으로 가겠다고 답장하자마자 단체 대화방에서 동그란 오믈렛 사진이 사라졌다. 그것은 천사플라워의 프로필 사진이었다. 천사플라워. 찾아간 그곳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생전 그녀가 가게에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던 때문인지 가게는 달라진 게 거의 없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에서 직원은 여전히 바빠 보였는데 동그란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던 나는 이곳저곳을 힐끗거리다가 컴퓨터가 놓인 책상 위 사진에서 눈이 멈췄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강아지 혼자 있는 사진도 있고 그녀와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다. 최근에 찍은 듯한 다른 사진에 눈이 갔다. 꽃으로 뼈다귀 모양을 만들고 그 옆에 강아지 모양을 한 꽃 사진은 아주 특별해 보였다. 꽃으로 강아지 그림을 그렸네. 하며 흐뭇하게 한참을 들여다보자 일을 끝낸 직원이 다가왔다. 그거 우리 사장님 작품이에요. 며칠 전 건우 죽었을 때 만든 제단 장식이에요. 그거 하시느라 밤새우셨어요. 건우요? 네. 사장님이 키우던 강아지인데 죽었거든요. 반려견에게 유산도 상속하고 장례식까지 치러준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꽃장식을 하고 장례식까지 치렀다는 사진을 앞에 놓고도 나는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래요? 멋지다. 그러다 더는 말하지 못했다. 멋지다는 말이 강아지 제단 장식이 그런 건지 강아지를 위해 밤을 새운 사장인지 가까이 했던 직원에게는 혹시라도 다른 뜻으로 들릴 수도 있었다. 강아지 이름이 꼭 사람 같았지만 동물 주인들이 자신을 가리켜 엄마나 아빠라고 하는 걸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대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흔했고 텔레비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번 나왔다.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나는 그들은 난민 돕기나 불우이웃 돕기는 절대 안 할 거라며 채널을 돌렸었다.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대세라도 되는 듯 최근 내가 사는 동네에도 거대한 펫마트가 생겨났다. 큰 대로변에 있어서 출퇴근할 때마다 보지 않을 수 없는 큰 건물이었다. 아, 그랬구나. 그런 부류의 사람 속에 그녀를 슬쩍 끼워 넣으며 서류를 챙겨 나오다가 입구에서 그를 만났다.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하얀 피부에 짧은 머리였지만 무척이나 낯설어 보였다. 깡마른 모습이 전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마를 수 있을까 싶어 뭔 말이라도 해야 할 듯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아 서둘러 목례만 하고 나왔다. 미루었던 둥굴레를 캐러 왔다. 겨울 노지에 그대로 두면 얼어버리고 만다. 부부가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면 틈틈이 싸울 일만 생긴다는 종국은 얼른 일을 끝나고 한잔하기를 고대했다. 술도 약하고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근래 잘 모이지 않아 입이 근질거리는 것 같았다. 둥굴레를 캐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 겸 저녁으로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다. 삼겹살 12인분에 공깃밥 3개를 볶았고 후식으로 냉면 3개를 더 먹었다. 아마도 절반은 영우가 먹었을 것이다. 아무리 먹성 좋은 정훈과 종국이지만 앉은 자리에서 피자 한 판을 해치우는 영우만큼은 안 되었다. 식당 텔레비전에도 개 키우는 연예인이 나왔다. 전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면 진짜 키우는 것이 맞을까 궁금했다. 몸이 재산이고 시간도 없는 연예인들이 개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연출인가 싶다가도 동물들이 잘 따르는 걸 보면 실제 키우는 것 같기도 했다. 시집도 안 간 저 여자가 개 엄마라네. 지구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다른 쪽에서는 배 터져 죽는데 요즘 너무들 하는 것 같아. 돈 쓸 데가 그렇게도 없나? 너는 개 안 좋아하냐? 좋아하지. 맛있잖아. 참나. 얘 말하는 거 봐라. 농담이야. 농담. 보신탕집 없어진 지가 언젠데. 나도 개가 이쁘긴 한데 같이 살기는 싫어. 치닥거리가 장난 아닐걸? 놀고 먹는 사람이나 그 짓 하는 거지 일하는 사람은 못해. 더구나 나같이 일하고 들어가서 잠자기 바쁜 사람은 어림도 없지. 걔도 좋겠어? 감옥살이지. 걔가 사람 말을 할 줄 알면 아마 인권 아니 개권 따질걸? 천사처럼 직원 두고 하면 몰라도. 거긴 지금 개 없어. 그게 죽고 그 양반 피골이 상접했더라. 하여간 사람보다 개가 더 대접받는 세상이라니까. 그 개는 그럴 만도 해. 나도 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개는 그 집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그 선배가 결혼하고 애가 하나 있었는데 한창 이쁠 때 사고로 죽었어. 아들이었는데 여자애처럼 진짜 이뻤거든. 인형 같더라고. 친한 선배라 내가 돌 반지도 해줬는데. 그랬어? 나는 여자가 애를 못 낳는 줄 알았어. 천사와 잘 알고 지냈다는 정훈이 이어 말했다. 그 양반 와이프가 원래 지병이 있었어. 심장이 안 좋다나 뭐라나? 예전에는 은행에 다녔었는데 직원들한테 할당된 예금액을 채우느라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대. 다른 직원들은 가족이나 친척들한테서 할당액을 채웠다는데 그 와이프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도 별로 없어서 엄청 힘들었다더라. 야, 여자가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면 말 다 했지. 뭐, 내 성격에 그 입장이라면 벌써 칼 물고 넘어갔을걸? 탈모로 고생하더니 결국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어렵게 들어간 은행이었다는데? 야, 한잔해야겠다. 그래, 한잔하자. 좀처럼 술을 많이 먹지 않던 친구는 소주 한 병을 비우고 한 병을 더 주문했다. 의사가 애 낳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와이프가 우겨서 낳은 애였어, 걔가. 정말 이뻤는데, 건우?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그건 나밖에 모르는 일인데. 술 기운이 돈 친구는 자기만 아는 비밀을 내가 어찌 아느냐며 눈썹을 자꾸 들어 올렸지만 좀 전까지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중간부터 반복해보던 영화의 앞부분을 이제야 본 기분이었다. 씁쓸했다. 배우처럼 멋지게 살다간 그녀와 그녀를 따라간 게. 그리고 그 둘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녀 남편의 깡마른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만 가자며 정훈이 카운터로 가자 종국이 서둘러 따라갔다. 서로 카드를 내미는 것 같았다. 얘들은 대학 동창이지만 내게는 더 특별하다. 둥글레도 그렇다. 밭은 내 밭이지만 일은 거의 정훈과 종국이 한다. 오래전부터 삼총사로 어울렸던 친구들이다. 잘 먹었다는 인사를 누구한테 하면 돼? 내가 둘을 번갈아 보자 지난번에 종국이 사서 이번에는 정훈이 샀단다. 거금 썼네. 잘 먹었어. 다음에는 내가 살게. 그러자 둘은 동시에 됐다며 영우 등을 토닥였다. 많이 먹었어? 고기 먹고 싶으면 말해. 알았어? 삼촌 뒀다 뭐하냐? 아이쿠, 쿵 소리와 함께 쇠 부딪는 소리가 실내를 울렸다. 잔뜩 힘이 들어간 죽을래와 살살하라는 말소리가 이어졌지만 길바닥의 요철은 있는 대로 확인하고 밟아줘야 한다는 듯 자동차 바퀴는 공사 중인 길을 내내 덜컹거렸다. 도로를 다 파헤치는 걸 보니 한 해가 또 저무는구나. 뒷자리에 있던 정훈이 한숨 섞인 말을 뱉자 중국이 말을 받았다. 연병. 뜯고 처발라야 내년에 또 타낼 거 아닌가? 연말이 다가오면 가정에서 김장하듯 도로는 새 단장을 하느라 곳곳이 공사판이다. 포장도로를 뜯고 다시 포장하거나 보도블록을 드러내고 새 블록으로 다시 덮는다. 증빙사진이 잘 나와야 하므로 블록 색깔을 바꾸거나 마름모 같은 무늬를 넣기도 한다. 대부분 회색이면 붉은 것으로, 붉은 것은 회색으로 바뀌는데 언젠가부터 초록색도 보였다. 특별한 규칙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돈지랄이라고 했다. 승합차에 탄 사람들은 모두 4명. 그중 베스트 드라이버라 자신하는 3사람 모두 소주를 마셨다. 오늘따라 꽤 마신 2사람 덕분에 2잔을 받아 마신 나는 마침 일을 배우겠다며 나를 따라 나선 아들 영우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아들은 방학 때 운전면허를 따는 게 국룰이라며 작년 여름방학 때 기특하게도 면허를 땄다. 한적한 길을 가면서도 영우의 어깨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고 가슴을 아예 운전대에 붙일 듯 바짝 앞에 달라붙어 있었다. 꽃가게를 하는 우리 일행은 모두 운전이 필수였으므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하면 치명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음주운전보다 왕초보를 택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나는 잔뜩 긴장한 아들과 유리창 너머를 번갈아 보며 오른발로 맨바닥을 꾹 밟기도 하고 팔을 휘휘 돌리면서도 애써 튀어나오려는 말을 삼키고 있었다. 전에 영우가 운전 연습할 때 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다. 면허 딴 김에 계속 운전을 시켰어야 했는데 다시 왕초보로 만든 것을 후회했다. 영우에게 나는 바보 같다는 말을 했다. 한적한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연습을 도와주던 중 번번이 주차선을 벗어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 일로 영우는 크게 화를 내더니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나는 불어도 안 나올 텐데. 한 잔 마셔도 음주여. 가기만 해라. 오늘 중으로만 가면 된다 영우야. 대리운전을 부르라며 극구 운전하지 않겠다는 영우에게
나는 앞으로 말 조심할 것과 대리운전 요금의 3배를 약속했다. 녀석도 대리운전 기사 부를 만한 곳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일이 서툴러도 세상은 찬스에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라며 정우는 영우를 잔뜩 치켜세웠다. 차는 기어가다시피 했지만 그런대로 잘 굴러가는 것 같았다. 시골 마을 앞을 지날 때 유난히 높은 과속 방지턱을 만나기 전까지는 과속 방지턱을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바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발을 떼야 한다고 알려줬지만 영우는 아직 서툴렀다. 모두 엉덩이가 일제히 들려 머리를 찍었다. 아이고 내 허리. 다시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곧 아이쿠 억 하는 소리에 섞였다. 게다가 이번에는 뒤쪽에서 덜그럭거리다 떨어지는 소리까지 더해졌다. 평소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하던 종국이 허리를 만졌다. 허리 디스크나 손가락 관절염은 우리에게는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것이다. 종국은 뼈가 야물어가는 대학 시절부터 무거운 것을 옮기고 나르느라 일찍이 골병 들기 시작했을 것이고 꽃집을 하면서 더 심해졌을 것이다. 나는 뒤쪽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에 잔뜩 걱정되었다. 쿵 소리는 차체에 머리를 찢는 소리이고 회부딛는 소리는 가위와 삽일 테지만 묵직하면서도 둔탁한 소리는 분명 우리 모두의 엉덩이가 들렸다 떨어질 때처럼 같이 들렸다 떨어지는 나무 덮개 소리가 틀림없었다. 깨지는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지만 그래도 새 것인 이것이 흠집이 나면 곤란하다. 약간의 흠집이 생긴다 해도 누구도 알아채긴 어려울 것이지만 특별히 비싸게 맞춘 것이라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함께 들썩이던 종국이 결국 한마디 했다. 고물 장수구먼. 별소리가 다 나네. 아예 엿하고 엿가위도 갖고 다니지 그랴. 정우는 꽃집차가 다 그렇지 뭐 하더니 뒤를 돌아보며 저건 뭐냐고 물었다. 덮어놨던 천 한쪽이 젖혀져 진한 갈색이 드러나 보였다. 이렇게 가다가 한 놈은 죽을 것 같아서 미리 관짝 하나 실어놨어. 내 말에 모두 한바탕 웃었지만 아무도 진짜냐고 되묻지는 않았다. 영우는 죄송하다며 잘해보겠다고 했다. 정훈과 종국은 대학 동창들이다. 같은 원예학과를 나온 우리는 졸업 후 각자 다른 곳에 취업했고 모두 10년도 못 넘기고 꽃집을 열었다. 내가 처음 꽃가게를 하게 되자 툭하면 들락거리던 그들도 샤론 꽃집과 선플라워라는 이름을 달고 가게를 열었다. 가끔 셋이 모여 밥과 술을 먹었지만 우리는 만취하도록 먹지는 않는다. 새벽 꽃시장에 갈 일도 많아 숙취도 남겨서는 안 되었다. 우리는 5월에 특별 성수기와 꾸준히 필요한 둥글레 잎을 얻기 위해 내 고향에 놀고 있는 묵정밭에 둥글레를 심었다. 전에는 비싼 잎 소재를 사려면 만만찮게 돈이 들었다. 무늬 둥글레 잎으로 꽃꽂이하면 훨씬 예쁘고 고급스럽다. 큰 밭은 아니지만 뿌리를 심고 그 잎이 자라는 대로 잘라서 꽃꽂이할 때 쓰니 쏠쏠한 재미가 있었다. 몇 년 전 갑자기 남편을 잃고 허둥거릴 때도 많은 힘이 되어준 친구들이다. 아낌없이 나누는 친구들 덕에 많이 먹은 영우가 식곤증으로 졸릴 것 같았다. 졸리면 꼭 말하라고 하자 운전면허 따고 처음 운전하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는 영우는 짐짓 어른스레 말했다. 운전할 때 졸음 참는 거 아니다, 영우야. 멀어 보여도 갈 때는 한순간이야. 조심해야지. 정훈이 긴 한숨 끝에 한마디 하자 종국도 거들었다. 그려. 우리도 언제 갈지 몰라.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그건 절대 우리 소관이 아니여. 부르면 가는 수밖에. 맞장구를 치며 내가 고개를 뒤로 돌리는 사이 갑자기 차가 멈춰 서며 앞으로 몸이 쏠렸다. 안전벨트에 묶인 나도 놀랐지만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뒷자리의 정훈과 종국은 앞으로 꼬꾸라질 듯 시트에 머리를 박았다. 아이쿠야, 사람 잡네. 면허를 진짜 따기는 딴 거야? 갑자기 브레이크를 왜 밟아? 화를 내는 내게 영우가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여학생 둘이 손을 드는데요? 거기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 둘이 서 있었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있었다. 한적한 시골길에서 버스를 놓친 것일까? 그래도 겁도 없이 손을 든 여학생들을 보고 우리는 의견이 분분했다. 모르는 사람 함부로 태우면 안 된다. 오죽했으면 손을 들었을까? 겁도 없이 손든 것을 보면 보통 애들이 아니다 하는 말도 나왔고 요즘 애들 범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에 점점 태우지 말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가만히 어른들 말을 듣고 있던 영우가 나섰다. 우리가 안 태워줬다가 뒤에 오는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떡해요? 그 말에 모두 설마 뭔 일 있겠냐며 여학생들 앞에서 우리는 차를 세웠다.
문을 열자 여학생들은 버스 정류장까지만 태워달라고 했고 나는 뒤를 보며 한 사람은 뒷칸으로 가라고 했다. 3명이 앉는 시트에 여학생까지 4명이 앉을 수는 없었다. 종국이 2열에서 3열로 옮기느라 주섬주섬 짐 정리를 했다. 트렁크에 둥글레 담은 자루와 삽을 옮기고 자리를 확보한 종국이 뒤로 넘어갔다. 정훈이 안쪽으로 옮겨 앉았고 여학생 하나가 먼저 올라왔다. 생글생글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던 여학생이 가방을 벗으며 실내를 둘러보다가 뒤에도 사람이 있는 걸 보자 흠칫 놀라는 것 같았다. 종국이 웃으며 어서 오라고 하자 여학생도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갑자기 뒤를 따라 차에 오르는 친구 손을 잡고 밖으로 뛰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멀리 달아나는 그들을 보고 우리는 서로 멀뚱멀뚱 바라본 채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뭐지? 이상한 애들이구먼. 손을 들 때는 언제고. 뒤도 안 보고 도망가네. 뒷자리는 처음 앉아보네. 애들 앉는 곳인가? 아이고 좁다. 근데 너는 별걸 다 싣고 다닌다. 이거 그거 아뇨? 종국이 다시 2열로 건너오며 물었다. 누구 죽으라고 고사 지내고 있어? 아니요. 그런 게 있어. 별거 아냐. 그려. 별일 있겠냐? 공사 현장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영우는 갓길을 따라 80km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영우야. 고속도로에서는 천천히 가도 문제야. 이름이 고속도로잖아. 왜 고속이 붙었겠냐? 여기서는 좀 달려줘야 해. 그래야 뒷차가 안 밀리지. 좀 밟아. 어깨에 힘 빼고. 승차감이 좋아지자 정훈과 종국은 잠잠했다. 살짝 코 고는 소리에 같이 나도 자고 싶었지만 왕초보 옆에서 잘 수는 없었다. 면허를 1년이나 묵혀뒀지만 제법 어깨를 펴고 100km를 넘나드는 영우를 보니 흐뭇했다. 주차 연습만 조금 더 하고 틈틈이 가게 배송이를 맡길 생각에 웃음이 났다. 느긋하게 시트 깊숙이 몸을 기댔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만 해도 영우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영우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다. 날이 어둑해졌다. 밤길 운전이 처음인 영우는 아까보다 달리는 속도가 많이 줄었다. 겁이 나는 것이다.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가자며 영우 어깨를 토닥였다. 지게 작대기처럼 나는 아직 영우를 받쳐야 한다. 제 짐을 제대로 지고 갈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가면 대전으로 빠지는 톨게이트가 나올 것이다. 가끔 급히 달려가는 차들이 우리 차를 비켜갔다. 비상등을 켜거나 깜빡이를 켜고 옆 차선으로 넘어가는 뒷차들이 혀를 차며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나는 사이드미러를 응시했다. 좀 전부터 깜빡이며 따라오는 차가 있는 것 같았다. 엉덩이를 들어 뒤를 돌아보자 잠들어 있는 정훈과 종국의 머리 사이에 창 너머 차가 보였다. 경찰차였다. 왜 안 지나가지?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스피커 소리가 들렸다. 영우와 나는 차에서 내렸고 안을 들여다보던 경찰은 막 잠이 깨어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리는 뒷자리에 둘도 내리게 했다. 신분증부터 확인한 경찰이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했다. 문을 열었다. 몇 자루의 삽과 가위가 폭에 있고 둥글레 자루도 있었다. 저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찰 하나가 천을 모두 걷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딱 관이구먼. 그게 어쨌다고요? 개들이 잘 봤구먼.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삽과 관까지 싣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납치될 뻔했다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최 선생 얘기를 해야 했다. 그것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전쯤이었다. 오랜 단골로 지내던 최 선생에게서 전화를 받은 이후부터였다. 병원에서 만난 최 선생은 그랬다. 모시고 살던 어머니가 입원 중인데 의사가 임종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한다. 어머니는 평소에 꽃가마 타고 시집 올 때처럼 갈 때도 예쁘게 꽃가마 태워 보내달라고 했다. 홀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키워줬으니 나도 어머니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한다. 관은 이미 최고급으로 맞춰놓았고 장례치를 준비도 다 마쳤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임종을 맞이할 뻔했지만 의사들이 번번이 살려내었고 지금이 3번째다. 그 때문에 언제까지나 어머니 옆에서 임종을 기다릴 수 없어서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중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맞춘 관을 가져갔다가 연락하면 바로 준비해달라.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세상에서 제일 화사하고 예쁘게 만들어달라. 어머니가 분내나는 꽃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꼭 넣어서 말이다.
의사 말대로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젠지 모를 관장식에 대비하기 어려웠다. 관장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집중해야 한다. 꽃을 준비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좁은 가게에서 하기도 어렵다. 최 선생이 평소에 잘 사가던 분내나는 꽃은 메두사다. 꽃이 피면 손바닥만 하고 향기도 좋은데 꽃시장에 나올 때는 거의 몽울이다. 보통 3일장이면 관장식은 이틀째 저녁 때 만든다. 짧게 자른 몽우리를 따뜻한 물에 담그면 이틀이면 어느 정도 필 것이다. 그래도 안 피면 끝에 여러 번 칼집을 내어 물에 깊게 담그면 어느 정도 쓸 만큼은 필 것이다. 어쨌든 그 꽃을 넣으려면 임종 즉시 연락이 와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비슷한 르네브를 넣기로 하고 관을 차에 실었다. 가게에는 관을 놓아둘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그렇다고 나무들과 한 곳에 놓을 수도 없었다. 세워놓는다면 가능하겠지만 습한 기운에 행여 비싼 만든 관이 틀어져 뚜껑마저 맞지 않는다면 큰 낭패다. 할 수 없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 말을 믿기로 하고 맞춤처럼 승합차에 딱 들어맞는 관을 처음 실었던 그대로 싣고 다녔다. 경찰은 머리를 갸웃거렸다. 경찰 경력이 20년이 넘었는데 죽을 예정이라는 사람관을 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본다는 거였다. 이미 우리 모두의 신분은 확인되었는데 경찰은 좀처럼 믿지 못했다. 정우는 경찰에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종국도 팔을 걷어붙이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당신들 죽어서 꽃 하나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헛살았다고 욕해. 그래도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할 수 없이 경찰 앞에서 최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렁찬 최 선생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이 밤에 어쩐 일이십니까? 아, 네, 확인해 주셔야 할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기, 뭐부터 말할까? 최 선생을 경찰서로 오라고 하면 올까? 하고 잠시 망설이자 답답해 보였는지 옆에 있던 경찰이 나섰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경찰의 말을 다 듣고 있던 최 선생이 한바탕 웃어 젖히는 소리가 경찰서에 울려 퍼졌다. 최 선생은 정말 미안하다며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어머니가 퇴원해서 지금은 집에 잘 계신다고. 아무래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으니 때가 되면 연락하겠다고.